안녕하세요. 푸켓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제2장 배고픔과 싸우면 다이어트는 실패한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식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숨을 쉬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숨을 쉬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리적 현상이다. 문제는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다. 배고픔을 참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살을 빼려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더욱 힘들다.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배고픔을 참아야 살을 뺀다고 외치고 있다. 이 말은 너무도 잘못된 말이다. 단언하지만 배고픔은 우리의 친구이지 절대로 적이 될 수 없다. 나는 우리의 친구를 변호하기 위해 이 장을 쓰고 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의 경우 배고픔을 참지 못하면 대부분 다시 살이 찌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첫째는 배고파도 참거나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일이고, 둘째는 상업용 다이어트 회원이 되거나 약물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이런 방법들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배고픔을 무시하거나 정복해야 할 수단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 먹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진화해 왔다. 따라서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을수록 먹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48시간 동안 단식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12시간 정도는 참을만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음식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24시간 정도 지나면 모든 고민이 사라진다. 돈, 가족, 심지어는 핵전쟁에 대한 고민도 모두 사라진다. 생각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음식이다. 그렇게 배고픔으로 하루를 견디고 나면 일시적으로나마 공복감을 채우기 위해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된다.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참게 되면 피로와 오한과 속쓰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세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점점 강해진다. 먹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없다면 몸속의 영양분이 고갈되어 기아 상태에 놓이고 당신은 결국 죽게 된다. 이처럼 굶지 않고 먹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욕구를 통해서 생존해왔고 번성해왔다. 이처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식욕을 부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먹어야 한다는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지는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인류는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행위를 보여줬고 때론 야만성까지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배고파서 참기 힘들다고 말할수록 당신의 생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음식을 먹기 전까지 당신은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배고픔은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정말 극복하기 힘든 식욕은 다이어트 성공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이 실천해 본 적이 있는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을 돌이켜보시라. 배고픔을 참는 것이 그 다이어트를 성공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당신은 결국 실패했고 참았던 음식을 다시 먹었다. 당신은 시도했고 열심히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살이 빠진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더 살이 쪘다. 당신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굶는다고 살이 빠질까? 요요 현상은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죄의식까지 느끼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당신은 배고픔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몸이 당신과 상대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 장기적으로 배고픈 상태가 되면 당신의 몸은 위험한 기아 상태로 인식을 하고 행동에 나선다. 바로 이때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 발휘된다. 음식을 먹게 될 기회가 있으면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된다는 말이다.
또다시 기아 상태가 올 것을 대비해서 저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1, 2차 대전이 끝난 후 전쟁 중에 굶주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식욕을 조절할 수 없었다. 하루에 무려 4,000에서 5,000 칼로리를 먹어치웠다. 많은 사람들이 비만해지기 시작했다. 조난을 당했다거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그런 강요된 기아 상태 이후 음식이 주어졌을 때 과식으로 죽게 된 기록들도 수없이 많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굶어버리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더 살이 찔 정도로 과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바로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다이어트가 공포스러운 것이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은 위와 장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단식이 끝난 후에는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도록 몸의 체질이 변형된다. 따라서 다시 식사를 시작할 경우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더 살이 찌게 되는 법이다. 음식이 부족할 때 우리 인간은 신진대사를 낮게 떨어뜨리는 생존 전략을 구사한다. 물만 마시고 완전히 굶을 경우 일반인은 보통 3주 정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식을 하는 경우 건장한 젊은이는 60일 넘게 생존할 수 있다. 음식을 먹지 않는 동안 신진대사가 3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신진대사가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칼로리를 훨씬 덜 소모한다는 뜻이다. 우리 몸은 적게 먹을 때와 많이 먹을 때 서로 다르게 생존 전략을 구사한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적게 먹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맞다.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 그러나 당신 몸의 신진대사는 매우 느려질 것이고 칼로리 소모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더 많은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러한 생존 메커니즘은 점점 심해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이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당신의 몸은 음식을 더 효율적으로 신진대사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는 첫 번째보다 살 빠지는 속도가 더 느려진다. 새로운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마다 살 빼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인간의 몸은 기아 상태에서 생존하도록 진화해 왔다. 분명히 말한다. 시중에 상업용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살 빼기는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핵심이다. 살이 빠질 때 지방만 빠질까? 다이어트 후에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은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해롭다. 몸의 변화가 지나치게 심하기 때문이다. 굶어서 살을 빼더라도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함께 줄어든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 가장 먼저 지방을 통해서 몸무게를 불리게 된다. 결국 몸무게는 똑같은데 근육은 줄고 지방만 늘리는 셈이 되어버린다는 말이다. 근육은 지방 조직에 비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조직이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건강한 근육은 칼로리를 소비한다. 반면에 지방은 칼로리를 저장한다. 근육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방을 축적한다는 것은 미래에 살을 뺄 때 도움이 되는 바로 그 조직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근육이 사라지는 만큼 더 살이 찌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참을 수 없는 식욕이 문제라고 말한다. 나의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한다. 바로 이때 자칭 다이어트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하얀 장갑에 북을 치며 설교를 한다. 적게 먹지 않고 어찌 살을 뺀단 말인가.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식사를 해야 하느니라. 그러면 죄의식에 휩싸인 비만 신도들은 이를 신앙처럼 믿고 다음처럼 고백한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식욕을 극복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식욕은 죄가 아니다. 식욕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들판을 달리는 어느 말이 풀을 더 많이 뜯어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 많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숲속을 가르며 도토리를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죄 많은 다람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일부러 굶는 것은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단식을 하면 다음 5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인다. 1. 포기하고 다시 먹는다. 자연스럽게 다시 살이 찐다. 시중에서 반짝 유행하는 다이어트일 경우 특히 그렇다. 2. 당분간 계속해서 굶어버린다.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참아낸다. 그러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의지력은 점점 약해진다. 위에서 말했던 대로 결국 실패하게 된다. 3. 배고픔을 참게 해주는 약을 먹는다. 의학적인 처방이 동원된다.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배고픔을 참을 수 있지만 건강에 치명상을 입는다. 어느 정도 살을 뺄 수 있지만 신경질, 분노, 불면증, 과민 증상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라온다. 4.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 탄수화물이 심하게 부족한 다이어트를 할 경우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케톤 성분으로 인해 식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 등이 유행하고 있다. 어리석게도 고단백질로 만든 파우더나 캔 등도 다이어트 식품으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장난 예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은가. 오프라 윈프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약품이나 식품들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수분을 뽑아내거나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무게를 줄인다. 결국 이러한 다이어트는 심장과 신장 그리고 간 등에 무리를 주게 된다. 이런 다이어트는 단백질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결국 관절염에 걸리게 된다. 단백질은 몸에서 소화되고 배출될 때 칼슘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쉽게 피로하고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키고 심장 부정맥의 원인이 된다. 5. 수술을 결심한다. 고도비만 환자들은 종종 식욕을 조절하기 위해서 위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을 감행한다. 적은 음식으로도 포만감을 갖게 하기 위해 위 절제 수술을 하는데 위 한쪽을 잘라내고 혈관 조영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은 전체적인 장과 음식물의 순환에 부조화를 일으킨다. 비만을 궁극적으로 치료한다는 이러한 시도는 수없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체중이 줄면서 효과가 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식사량이 줄어들면 신체가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식욕이 더욱 강해진다. 거기에다 만족감이 부족하면 항상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게 되고 또다시 구토와 폭식의 사이클이 시작되기 마련이다. 위는 다시 원래의 크기로 팽창하고 때로는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 수술 후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나는 수도 없이 만나왔다. 식욕을 조절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문제야 라는 그릇된 믿음을 갖는 경향이 있다. 신이 나를 잘못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배고픔과 식욕이라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제한하고 조절해야 하는 악마라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저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얼룩말도 풀을 너무 먹으면 살찌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할까? 고기를 뜯는 사자도 한 점 더 먹고 싶지만 참아야지 라고 생각할까? 이것이 정상일까? 배부르게 먹고자 하는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와 날씬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대결하는 현상이 정상적인 것일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배고파서 먹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또한 그렇게 700만 년을 진화해왔다. 이러한 생존 본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하단의 표와 같다. 어떤 이는 돈 없이 못 산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사랑 없이 못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이다. 위 3가지 없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숨을 잘 쉬도록 설계된 것일까? 당신에게 물어보겠다. 혹시 과잉 호흡을 하는 사람이 본 적이 있는가? 충분히 호흡하는지 알기 위해 1분에 몇 번 숨을 쉬는지 세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만일 당신에게 마을에 공기가 부족하니 아껴 쓰세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1분에 18번 숨 쉬는 것보다 14번 숨 쉬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나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계속해서 숨 쉬는 횟수와 양을 조절하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물은 또 어떤가? 당신은 항상 물을 과음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일부러 적게 마시는 스타일인가? 한여름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아, 목마르다. 하지만 나는 물을 6잔 마셨으니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지? 이처럼 당신의 갈증이 물 마실 잔의 숫자를 결정해 줘 본 적이 있는가? 평소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을 과음하는 사람을 당신은 본 적이 있는가? 아주 명백하게 우리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공기와 물을 적절히 마시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음식을 과식하게 되는 것일까? 목구멍으로 음식을 넣을 때마다 숫자를 세면서도 비만과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식욕이라는 것이 잘못 설계되고 잘못 진화된 것일까? 혹시 식욕과 다른 무엇이 잘못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말하지만 식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숨을 쉬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숨을 쉬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리현상이다. 문제는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다.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을 구별하라. 그러나 음식을 먹는 것은 숨쉬기나 물 마시기와 달리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마시는 물은 액체이고 공기에는 산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다. 그러나 음식은 종류가 수도 없이 많다. 양고기 샌드위치부터 호박볶음 요리까지 셀 수가 없을 지경이다. 무엇을 선택해서 먹느냐에 따라 당신의 건강과 외모가 결정된다. 따라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본능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해로운 음식과 건강한 음식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독성 물질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음식에 대해 고도로 안목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 학자들에 의하면 3만 5천 년 전 우리 인류의 직접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통곡물과 채소 그리고 딸기와 같은 과일을 주식으로 했다. 우리 조상 이전의 직립 원인 호모 에렉투스의 뼈를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육식을 했는데 30살 이상 산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과일과 채소를 채집하거나 농사를 통해 거둔 통곡물을 주식으로 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와 같은 동물성 음식은 주식이 부족할 때 아주 가끔씩 무엇을 축하하거나 기념하는 때를 위해서 조금씩 저장해둘 뿐이었다. 이러한 음식 습관이 인간의 건강과 날씬한 몸매를 계속 유지시켰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통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각종 유제품이 무한정으로 쏟아지게 되었다. 또한 각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냉장 시스템과 화학적 보존법 및 운송 시스템을 통해 과일과 각종 농산물까지 전 세계 곳곳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인류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각종 음식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배고픔을 위로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교육과 자기학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식욕은 우리의 적이라는 그릇된 통념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배고픔은 우리의 친구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구상의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배고픔은 우리의 친구일 뿐이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필수적이다. 당신은 몸이 아플 때도 강한 식욕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애인과 이별하는 순간에도 음식을 떠올려 본 적이 있는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몸과 정신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건강을 회복하고 몸매를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부르게 하는 바로 그 음식을 가짜 음식에서 진짜 음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게리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47세의 음악 선생님이었다. 친구가 소개해서 그는 나의 자연식물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비만과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끝에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180cm의 키에 몸무게 120kg 정도였는데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27kg을 감량하고 각종 신체의 변화를 경험했다. 얼굴에 뭐가 자꾸 생기고 머릿결이 푸석푸석했는데 지금은 피부가 깨끗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전에 의사가 고혈압을 치료해야 한다며 약을 주었지만 거절하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약도 한 번 안 먹었는데 혈압 수치가 160, 100에서 120, 80으로 떨어졌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현재 116입니다. 감기에도 잘 안 걸리고 설사 걸리더라도 금방 없어지곤 해요. 전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몸이 가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변비나 설사도 없어졌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게리는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해보았다고 고백했다. 그가 경험해본 다이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식. 평생 계속할 수 없었음. 2. 소금과 붉은 고기 절제. 살이 빠지지 않았음. 3. 저지방 및 무지방 유제품 섭취. 성공 못했음. 4.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몸에서 악취가 나고 두통이 심해졌으며 너무 힘들어 포기했음. 5. 조깅과 테니스. 살이 약간 빠졌지만 계속해서 운동하기는 쉽지 않았음. 요즘 그의 운동 습관은 아주 단순해졌다. 그냥 하루에 1시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걸을 뿐이에요. 그는 이 프로그램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배고픔을 참는다거나 무엇을 극기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마음껏 먹는 것이 자연식물식의 핵심인 것 같아요. K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41세의 그녀도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영원히 살을 빼주지는 않았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했어요. 하루에 500에서 800칼로리로 식사를 제한하는 방법을 주로 시도했는데 주로 시금치나 계란 그리고 양상추를 많이 먹었죠. 어떤 때는 10에서 15kg이 빠지기도 했는데 다이어트를 그만두면 다시 살이 찌곤 했어요.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는 것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어요. 다이어트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내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다이어트가 끝나자마자 조절을 못하고 먹게 되는 내 자신은 더욱 싫었고요. K씨도 친구에게서 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경우다. 3달 동안 그녀는 15kg을 뺐고 옷 사이즈도 16에서 12로 줄일 수 있었다. 3년 동안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168cm에 55kg의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드시 이것만 먹으라고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류를 마음껏 먹는 다이어트라는 점이 다른 다이어트와 다른 것 같아요.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이후로 나는 좋은 친구를 얻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함께해온 정다운 친구 말이에요. K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마을을 한두 바퀴 걸을 뿐이다.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회복했다. 날씬해지고부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에너지도 넘칩니다. 음식 습관을 바꾸면서 몸과 마음이 항상 가벼워요. 통통 튄다고 할까요? 항상 힘들게 했던 변비도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월경 때 느꼈던 통증도 말끔히 사라져서 신기할 뿐이에요. 음식 습관만 바꾸었을 뿐인데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다고요.
당신은 날씬하고 탄력적인 몸매로 바꿀 수 있다. 그것도 영원히 말이다. 당신은 배고픔을 참아내면서 살을 뺄 수 없다. 또한 알약이나 분말을 사용하거나 시중에 놔두는 온갖 상업적 다이어트에 빠져서는 불가능하다. 건강한 상태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당신은 첫째로 배고프지 않고 식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로 살을 빠지게 하는 바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덜 먹어서 일시적으로 살을 빼보았자 실패와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다.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나쁜 친구들이 착한 우리 아이를 망쳤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도대체 누가 선택한 것인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좋은 친구를 사귀기만 하면 된다. 모든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니듯이 모든 음식이 절대로 나쁜 음식일 수 없다. 제대로 선택하기만 하면 음식은 절대로 당신의 적이 아니다.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그 중에서 무엇을 먹든지 당신은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그 좋은 친구,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 바로 과일과 채소가 녹말 음식이다. 고기와 유제품으로 구성된 식사에서 사과와 양배추, 감자와 옥수수와 현미와 콩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다.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당신의 식단에 올라온 각종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오일은 반드시 식물 중심의 식사로 바뀌어야 한다. 탄수화물은 세포의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연료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유일한 성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몸은 음식의 다른 성분보다 탄수화물을 더 원한다. 우리 몸이 적당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먹도록 명령을 내린다. 다음 장에서는 탄수화물이 충분하면 배고픈 현상이 멈춘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지금의 서구식 식단보다 4배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점도 배울 것이다. 그것이 자연 상태의 곡물과 채소와 과일이라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한다고 해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열로 소비되거나 보이지 않게 글리코겐 형태로 약간 저장될 뿐이다. 한편 당신이 섭취하는 초과지방은 고스란히 몸의 지방으로 저장된다.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에너지를 주고 육체활동을 위한 인내심을 길러준다. 기름진 음식을 굶주릴 때를 대비해서 먹는 특별한 음식이어야 한다. 자연식물식을 통해 원하는 몸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가끔씩 이런 음식을 먹어도 좋다. 몇 달에 한 번 정도 잔치나 축제일에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누가 무엇라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스타일로 먹어서 살이 빠지고 몸이 가뿐해진다면 몸에 나쁜 음식을 먹을 때 반응이 올 것이다. 소화불량과 설사와 같은 반응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채식을 했더니 이제 고기 냄새가 역겨워졌어요. 라고 말이다.